안녕하세요. 외환의 권호순입니다. 제가 처음 행복에 대한 강연 요청을 받고요. 어떤 행복했던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가끔 고민이 있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묻곤 합니다. 이번에도 대학생인 아들에게 창섭아, 넌 행복했던 적이 언제니?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왜요? 행복했던 경험이 많은데 어떤 행복했던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치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제게 아들의 답변은 제가 행복했던 경험이 막 생각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행복했던 저만의 경험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행복했던 경험의 부제는 행복 밸런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다 청소년 인턴십 체험단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환은행,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인턴십 체험단을 운영한다. 현재 2008년 시행 이후 54기까지 진행을 했고 누적 체험단 수는 2,400명, 만족도는 91%. 그때 제가 만들었던 블로그도 있고요. 같이 참여했던 아이들의 그 인터뷰, 동영상들이 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참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 인턴십 체험단은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미래 직업 탐방, 또 경제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고요. 저는 2008년도에 지점에서 PB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케팅 부서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외환은행은 세금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특성별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고객을 담당하는 마케팅 리더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부서에 발령받아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일하던 중에 제가 지점에서 이제 PB팀장을 하고 있을 때 저희 VIP 고객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팀장님, 우리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원외고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참 부럽죠. 대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인턴십 체험을 20시간을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봉사활동만 점수가 있는 줄 알았지 인턴십 체험이 이렇게 점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특목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회장에서 2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낙심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다가 이제 팀장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고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보통 경영경제를 많이 전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팀장님이 뭐라도 좀 시켜오고 8시간 이수증을 좀 끊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은행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돈을 세라고 할 수도 없고 인사를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 또 성격에 그 이수증을 그냥 이렇게 막 끊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하게 됐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2007년도 여기 이제 회원분도 있고 책임자분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펀드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펀드에 대한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07년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펀드가 폭락을 하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들의 민원, 뭐 펀드 소송, 막 이런 걸로 굉장히 영업점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는 전 영업점의 그 고객 만족이라고 하죠. CS도 같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영업점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 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성 고객 마케팅 리더로 여기 발령이 나서 왔는데 나는 신상품도 만들고 어떤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실적을 숫자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평가도 해야 됩니다.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되나? 혼자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 있는 부서, 인사부라든가 인력개발부,
또 홍보부 이런 데서 이렇게 고객들이 요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이페인트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관련 부서들은 사실은 좀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고객이 필요했다고 하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 그냥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는 또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업점에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영업점이 굉장히 창구가 이 펀드 고객의 민원으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내가 평가로만 이걸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래 이럴 때는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다. 그리고 제가 타깃했던 여성 고객, 교육열이 높은 여성은 또 경제권도 가질 수 있겠다. VIP 고객, 자녀, 고등학생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큰 선물을 한번 줘볼까? 혼자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한번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쭉 보시다 보면 강의장도 있고 한데요. 일단 저희도 숫자도 좀 나와야 되니까 통장, 아이들에게 직접 와서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우리 영업점에서 직접 만드는 걸 시켰고요. 또 저희 외환은행 하면은 뭐 환율이 오른다, 요즘 뭐 주가가 오른다 하면은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딜링룸이 있습니다. 아이들 되게 가고 싶어 하죠. 거기를 보게 해주고 화폐 전시관. 또 그런 체험만 하기에는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뭔지에 대한 경험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PB팀장을 불러서 그 PB의 역할이 뭔지, 또 금융권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뽑는 건지, 또 저희 임원 부행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아이들과 임원과의 대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듯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영업점 지원과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도움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진행하면서 영업점과 소통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점에 힘든 고객인데 꼭 해달라는 선정 요청. 또 참여했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왔고 이수증을 받으려고 왔어요. 스펙 때문에. 그리고 통장, 어떤 미사고 다니는 친구는 그냥 통장 내 거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런 소감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마치고 보니까 옆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는다. 라는 것과 여기를 선정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 어린아이들 말로는 인턴십 체험 관계자분께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뿌듯했고요. 저는 아침 이제 9시 시작하지만 한 8시부터 오늘도 우리 한민 전문가님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시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려면 새벽까지 오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는 5시에 1층 로비까지 제가 배웅을 하면서 아이들과 아쉬움을 남기고 제가 제 연습실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어떻게 신발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 소감물을 읽게 되었거든요. 이 소감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 꿈은 금융인이 많고 PD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루셨나요? 제 꿈은 학교를 짓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아이들에게 어떤 무슨 인생의 길잡이를 한다라는 어떤 소명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학교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이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숫자는 제가 25기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8시간, 그래서 200시간이죠. 또 25기까지 처음에 30명 했다, 40명 했다. 지금 한 반에 너무 인원이 많아서 50명. 그래도 한 1000여 명의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참여했던 아이들은 한 100여 곳에 있는 제주도, 포항, 또 해외, 여름방에 보면은 학생들이, 유학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죠. 그 유학생들까지 그 많은 학교의 학생들과 또 영업점 직원들과 이 일을 해가면서 소통했던 거, 또 고객님들의 땡큐 문자, 아이들과 소통했던 저의 일한 어떤 그런 시간의 크기보다는 제가 행복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숫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많이 행복했었겠죠?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에 몰입하면서 행복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좀 스머프 마을 대소동 해서 제가 MBA 공부를 하면서 냈던 과제물의 첫 장이거든요. 제가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은행 내부 모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류도 필요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3을 둔 이 워킹맘 40대 아줌마가 MBA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MBA를 처음 하다 보니까요. 처음 필수 이수 과목이 조직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조직행동은 과제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팀원이 짜가지고 마지막에 창의적으로 그런 이론과 내용을 넣어서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것으로 제 점수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4명이 팀원을 이뤘고요. 30대 초인 남자 3명과 저와 이렇게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그 중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스머프에 오순으로 돼 있죠.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의 실험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네모 상자를 그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왼쪽 모서리를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자의 그림이 다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나와서 똑같습니다. 또 네모를 그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묻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결과는 이렇게 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과제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각자 직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맡은 일들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팀 프로젝트를 하려면 만나고 해야 되는데 각자들의 사정대로 굉장히 갈등도 있고 낸 의견들이 틀렸습니다. 서로 달랐죠. 그런 충동을 겪으면서 이런 과제를 저희가 모으면서 저희는 이제 재밌게 꾸미자. 그러니까 스머프 마을에 있는 리더가 없어집니다. 행방을 잃는 상태에서 그 마을들의 조원들은 갈등을 가져 서로 의견들이 틀려요. 대장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을 그려나가면서 서로 의견을 도출해내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스머프 대장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저희가 나갔고 저희 결론은 원어들에게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고요. 창의적인 내용으로 교수님께도 저희가 원하던 점수의 목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직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과제를 해가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이 토요일날 7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한번 모이잖아요. 그래서 막 강의실을 과제하다 보니까 수혜지 씨가 오셨어요. 가라고. 지금 12시라고. 저희는 12시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치 저희가 일정이 있고 해야 될 숙제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또 택시를 타고 신사동에 가시면 커피 그린라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2층에 올라가서 또 마저 과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새벽 2시 반, 3시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밤하늘을 보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내 이 나이에 이렇게 멋진 30대 초인 다른 직장인 이런 남자들과 이런 과제를 풀면서 새벽을 맞이했던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경험 누가 할까? 사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는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배웠던 거는 저희 4팀은 우리 한 사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했을 때 우리 팀은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을 배웠고요. 저는 성취감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던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얘기일 수 있고요. 이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런 거 연말에 우리도 많이 하는데 하실 수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었고요. 저희 크리스마스 때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아이들 대부모,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 대부모와 같이 미사를 같이 드려요.
인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과 저희 집이나 그쪽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모여서 저녁부터 각자 싸운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했을까? 뭘 소망했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서 애들은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다른 팀 한 명이 저희 집에 합류를 했는데요. 바로 아이들은 이제 뭐 재수한 얘기,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이 더군다나 특별했던 거는 저희 남편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저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회사에서 감사 같은 거를 받는데 굉장히 중책을 맡았어요. 연결고리를 했던 그분한테 보고하고 하면서 휴일날 한 4개월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통합이라고 혹시 우리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굉장히 말랐어요. 몸무게가 10kg가 빠지면서 저는 너무 놀랬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뭐 별 이상은 없대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지금 여전까지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느냐. 내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난 뭐하고 있었던 거지? 하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보면서 이날 저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음식을 잘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은 기본적인 거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하는 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저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11시 반부터 얘기를 하면 새벽 5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 밝아온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보면 와인잔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요즘 행복론에 대한 토론이나 강의가 굉장히 많죠.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어떤 책에 쓴 저자가 서로 토론을 하다가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영상처럼 결론을 얘기할 때 자기는 행복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얘기를 하며 만난 거를 먹고 와인잔을 기울일 때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을 딱 보니까 와인잔을 들고 이렇게 하는 저희 광경을 보고 저는 너무 황홀하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거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행복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에 몰입했을 때 그 행복감, 무엇을 목표를 하고 했을 때 그 성취감, 그 안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거죠. 느끼고 반응해주고 집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만난 걸 먹고 얘기하는 게 나의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이런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을 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는 이런 균형을 갖고 나아간다면 더 많은 행복감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특히 다른 그룹 모르지만 뭐 하나은행, 외환행 통합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OP 모임도 해라, 법발의도 해라, 뭐 많아요. 여러분 많이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시죠? 그걸 보면서 우리 이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가 왜 제게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강의장에서 하나금융그룹 안에 이런 강의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행복했던 밸런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종로유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 기업 여신과
삼양사 기업외환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호 대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 때문에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14시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 결과 제가 이런 풀다라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하게 바쁜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일상이 가시면 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활기차고 기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험은 행복했던 경험입니다. 제가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행복이 추구하는 모호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해 본 결과 제가 최근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초상권 침해가 들어와서 저희 가족 사진을 넣었습니다. 지금 어둡지만 너무도 행복해하는 제 와이프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행복한 사진을 보낸 이유는 제가 소지한 여러 사진 중에서 가장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라는 건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바로 생활에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복은 일상에 반복된 생활이지만 저희에게 그런 행복함이 이런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순간 행복의 모호함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패밀리의 어원을 아십니까? 언어학적 어원은 아니지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의 소재에 대해서 저희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아이와 아내의 대화에서 이 행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몹시 피곤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 수요를 끊기 위한 엄마와 아이와의 대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찌찌나라죠? 지금 찌찌와 통화할 수 있나요? 아, 지금 밤이라 안 된다고요? 와이프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칭얼대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고 다시 재촉해서 전화를 해보라는 아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찌찌나라죠? 방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 재우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요. 지금 찌찌 올 수 있나요? 아, 밤이라 안 된다고요? 다시 전화를 끊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도 한국인입니다. 의지의 한국인. 다시 전화기를 내밉니다. 다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거기 찌찌나라죠? 지금 찌찌와 통화 가능한가요? 아, 지금은 통화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아침에 대화야 가능하다고요? 그럼 아침에나 통화하고 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칭얼대는 아이는 저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목이 타가지고 이렇게 칭얼댔던 아이는 한 3-4번의 오고감이 있고 나서야 수긍하고 잠이 듭니다. 이 사진이 새벽녘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서 현장감이 무척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저를 미소 짓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처럼 누군가와 눈높이의 소통을 하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숫자들이 적힌 종이 뭉치를 들고 쭉 둘러앉아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단순한 실적 전달이나 회의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희는
집중하는 척 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연필만 돌립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오고 갈 때면 나한테만 질문하지 말라고 자라목이 됩니다. 또한 서로 말은 하고 있지만 서로 말은 듣진 않습니다. 관리자들은 그것밖에 못하느냐, 밑에 사람들은 어차피 말해봤자 바뀔 것도 아닌데 중간이자 가자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앞서 본 아이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단순한 이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엄마의 마음이, 그리고 자꾸 거부를 당했지만 적극적으로 전화기를 가져다주는 아이의 행동이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 시간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단순히 재미로 웃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딱 두 가지 측면에서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아이는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찌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찌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수긍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가족을 포함해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각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아이가 젖을 떼어야 되는 실현의 순간에 아이에게 단순히 넌 안 돼, 하지마, 거부라는 이런 단순한 명령보다는 아이에게 좀 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생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회의를 할 때 조금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흔히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엠빵이라고 해서 카드 할당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KPI를 측정하고 또 그걸 가지고 주간 업무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야단 맞는 숙제를 검사받는 기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 시간에 어떤 소통이 가능할까요?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이 조직 안에서 저희는 성과라는 큰 부각만 가지고 내 스스로의 자신은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찌찌 나라의 대화법 같은 것은 저에겐 없을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임의의 전문가를 내세우고 저희가 엉터리로 질문을 해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앞에는 동수란 친구가 아닌 두더지 라식 전문가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더지 라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가 돼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두더지가 땅속에 살아서 굳이 시력이 나쁜데 두더지 라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더지 라식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네, 그것은 말이죠. 두더지가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제가 연구 결과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본 결과 시력이 나빠서 짝을 찾지 못해서 개체수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안을 두더지 라식으로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아,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두더지가 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더지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원과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두더지의 개체수의 증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엉터리 전문가라고 진짜 믿고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게 되지만 저희는 창의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질문이나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의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과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단 하나의 대답하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서로의 방향을 모색하다 보면 좀 더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카드 엠빵보다는
카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카드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파생 상품은 VIP를 더 잘 대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와 같은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하라고 하면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간에 찌찌나라에 전할 수 있는 대화법의 문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았듯이 엄마가 아이에게 칭을 대고 때렸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혹시 조금 더 먼저 들어와서 아니면 조금 더 아는 분야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준 적은 없을까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너는 참 일을 못하는구나. 이런 대화가 서로의 대화를 단절시키진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이란 이런 겁니다. 지위, 경력, 경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초월해서 그런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초월적인 마음가짐. 저는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사이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행복한 순간의 소통이었습니다. 그 도구를 가능하게 한 건 소통이었는데 지금 현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비좁을 틈이 없는 도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있자면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나 또는 토라져서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애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밑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혈관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활용선 선전을 보셨습니까? 요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삼각김밥이나 치즈버거가 쓸려가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나 시원한 감정을 느낍니다. 저기 확 뚫린 도로처럼 저희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사용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강호동 형님처럼 한 번만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모두 중요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프로그레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찌찌나라에서 대한 소통,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것일까요? 아까 찌찌나라에서 보았듯이 둘은 서로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는 상대방의 몸짓, 표정, 말짓 이런 것을 보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을 했던 순간을 제가 에피소드처럼 말해서 그렇지 일상에서 엄청난 많은 의사소통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말투가 조금 어눌하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단어가 뱅뱅거리지만 나가는 말은 야야 그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야 그거 어디다 놨어? 그거 그렇게 되면 와이프는 신기한 게도 그건 그렇게 됐고 이거는 여기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은 무슨 상당한 코믹한 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혀끝의 진심이라고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제 생각을 대변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행동들이 제 생각을 홀랑 가로채기도 하고 몸짓, 표정, 말짓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공간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의사소통의 한 방편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회사 옆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복은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 저는 어저께 외환 업무를 잘 못해서 설명사에서 큰 항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소위 진상이라고 생각하는 손님이 연장하려 제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급해집니다. 옆에 대리님을 쳐다봅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럼 옆에 대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손님을 앞으로 끕니다. 금리가 어떻게 됐다는 등 엄청난 불만과 화풀이를 제 대리님께 풉니다. 하지만 대리님은 웃으면서 항상 웃는 대화로 손님을 부드럽게 돌려보냅니다. 이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일상에서 이와 같은 행복한 훈훈한 대리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행복은 연속된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부분되고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그리고 좀 더 낫다는 생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대리님이지만 저한테는 훈훈한 대리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전쟁 같은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행복에 대한 마무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연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짬이 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행복을 느꼈던 건 언제이고 행복을 느끼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밤중 수유가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참다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집인 이 발표를 끝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휴가를 떠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긴 시간을 지내는 직장, 삶의 보금자리인 집 뿐만 아니라 모든 연속된 공간에서 연속된 행복을 공유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제 경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 핵심 인재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핵심 인재라고 제가 공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문의 위력을 믿으니까요. 우리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핵심 인재로 오늘은 치시고 같이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분명히 이런 이메일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보내다니, 사진 하나 좀 보내달라고 하시지. 그래가지고, 왜 이분이 없고 또 이상한 사람이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미리 다음이요. 네, 죄송하다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화끈거리는 그런 핵심 인재라기보다는 저는 진짜 인재입니다. 네. 이름이 백인재라서 그렇긴 하지만요. 저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은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꼭 저를 기억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재 백인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적지 않은 실망도 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게 있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 우리 회사에서는 하나투증권에서는 믿고 쓰는 인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영화는 이정재, 행사는 백인재 이런 얘기.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놀랐죠? 다음이요. 괜찮아요? 네. 네, 여튼 제가 지금 이 이후에 할 발표 내용은 뭐 하나도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제 이름은 기억하고 가시겠죠. 네, 그러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영광이시죠? 네. 반가우시죠? 동의하신다면 박수 3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제가 페북 매니아거든요. 사진 하나 찍을까요? 제가 이따가 올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웃으면서 좀 이렇게 웃어야지. 아니요. 조명 켜면 안 됩니다. 네. 조명 꺼주세요. 네. 그러지.
아, 좋습니다. 한번 제가 페북 매니아라서요. 저. 오케이. 이따 올릴게요. 여기서 할까요, 이번엔?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했던 그 제목, 바텀업 라이프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죠? 제목이 역시 증권회사 직원답지 않습니까? 보통 산업과 경제, 그리고 뭐 종목 분석을 할 때 바텀업 어프로치, 뭐 탑다운 어프로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내주세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런 방식이요. 예. 여러분들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그림인 것처럼 자격증 없어요, 이런 거? 그래요? 예. 그렇다고 지금 주제를 확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바텀 어프로치, 사실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종목 분석하러 온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텀 어프로치, 탑다운 어프로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얘기를, 제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꺼낸 얘기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할 바텀은 말 그대로 바닥입니다. 바닥. 업은 업이고요. 그럼 바텀업 라이프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인생, 뭐 이런 의미를 제가 담았습니다. 네. 엄청난 콩글리시죠? 네. 많이 놀라셨어요? 저도 이런 뭐 발상이 참 저도 사실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요. 바닥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느낌이세요? 바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느낌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나쁜 느낌일 것 같다라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보통 모든 이들이 바닥이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느낌의 어감이고, 그리고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내 인생은 뭐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쓰고요. 오늘 완전 멘탈이 바닥이요, 뭐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그죠? 보통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좀 슬프고 뭐 기타 등등 정말 최악의 상태일 때 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은 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정말 최악이고 뭐 돈이 없고 뭐 돈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예. 와이프는 있는데 돈이 없고 돈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이건 이상하네요. 네, 이건 빼고요. 여튼 이런 최악의 상태를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그 바닥이요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 몇 분이 보이시는데 힘내십시오. 오늘 그러면서 또 주제는 오늘 행복인 걸로 아는데 왜 자꾸 이런 우울한 바닥 얘기냐라고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도 보이십니다. 원래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으니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참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바닥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죠. 적어도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말을 제 말로 하면은요. 제가 바닥을 경험해 보니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더라고요. 저는 2005년 8월에 대학을 졸업해서요. 바로 9월에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다녔고요. 근데 제 적성이 실적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짧게 하면은, 그래서 고민 끝에 나는 무엇에 적성이 맞는가? 영업 파트구나. 나는 영업하는 게 이제 실적 낸 만큼 인센을 받아가니까 그런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업을 무슨 영업을 할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무슨 수입차 딜러를 할까, 외국계 보험회사를 다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오게 된 게 이 하나대투증권 증권회사였습니다. 2007년 3월에 제가 입사를 해서요. 바로 지점에서 증권 영업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금도 많이 끌어오고 그래서 사내 그 전체 뭐 사원 대리급에서는 정말 꽤 잘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하나대트 출신들이 꽤 많아가지고 거짓말을 못 치겠네요. 네. 어쨌든 영업이 좀 되려다 싶었던 어떤 그 시점부터 슬라이드요. 제가 2007년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입사했고 8년, 9년 요 초록색 원 안에 있는 저거 보이시죠? 네. 저는 저 대한민국 증시와 한 몸이 됩니다. 다음 장이요. 네,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절묘하게 정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냥 폭포수같이 떨어지는데 뭐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암만 영업을 잘해도 베테랑과 풋내기 영업사원의 좀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저는 기업을 탐방 다니면서 제가 굳게 믿었던 어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그 분석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고 그래서 꽉 붙들고 있었죠. 근데 또 제 돈만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과 같이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죠? 근데 어느 순간 훅 들어와가지고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 고객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언론까지 전공해가지고 막 그냥 한번 털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객과 저는 같이 그냥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떨어지는 칼날은 이제 손으로 잡으려다가 이제 손이 다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같이 함께 침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타격을 입으니까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저의 그 어떤 뭐랄까 특유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이런 위기를 영업 초기에 그리고 입사 초기에 겪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애써 막 하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겨우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고객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정말 마음의 빚, 그런 물질적인 빚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터널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 터널의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다 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터널 속에서 정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피 철철 내면서 막 겨우겨우 걸어가고 막 있는 힘껏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끝에 무슨 빛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내가 왜 멀쩡히 다니고 있던 회사 때려쳐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당시에 무슨 증권회사 뭐 직원에 관련된 그런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이 전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제가 청담 쪽에 있는 지점에서 다녔으니까 성수대교 막 가가지고 다리에서 한강물을 하염없이 보면서 저거 한과 함께 나도 흘러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별의별 이렇게 좀 해피하게 얘기하지만 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신앙의 힘으로 제가 이겨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신앙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거의 이제 부흥집회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네. 근데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할 거냐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부터 좀 턴어라운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바닥을 분명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분명 이 중에 한두 분 아니면 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냐, 바닥은 반전의 시작이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닥은 분명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턴어라운드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닥이 확실하다면요. 그렇죠? 바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인생에 바닥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냐 이거죠. 내 인생에. 달력에 8월 15일이 바닥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자기 달력에 그런 게 표시되어 있냐 이거죠. 전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나의 바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후행성 지표 같은 겁니다. 이제 조금 못 사던 거를 이제 좀 살 수 있게 되는 여유, 뭐 아니면은 그래도 웃음소리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발견되고 나면 그때가 지난 시절이 바닥이었구나, 좀 팍팍한 살림이 좀 나아졌을 때 그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시 꼬꾸라져서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바닥을 터치하면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굳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얘기할 거리도 아니죠. 하지만 여기 또 다른 턴어라운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의 의지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현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에 그 바닥 터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바닥 터치라고 한다면요, 바닥 터치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 궁금하신가요? 네, 그럴 거예요. 네. 안 궁금하셔도 들어보세요. 네. 제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깨달았던 이 방법은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뜬금없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점에서 고난의 터널을 뚜벅뚜벅 정말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을 때 제가 믿고 있었던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모았던 고객 자산이었어요. 약 한 300억 정도 됐었는데 대리치고는 꽤 열심히 영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모았습니다. 이것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땐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자산이 돌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저도 다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지점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사에 법인 영업 부서가 있는데 너 한번 거기서 너를 부르는데 갈 마음이 있느냐? 물론 너는 가지 않겠지만 당연히 안 가도 된다. 가지 않아도 되지만 본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얘기는 한다. 당연히 선택은 네 몫이고 당연히 안 가도 된다. 이 얘기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이유는 당연히 제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을 버리고 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버리면은 그냥 저는 본사로 다시 들어가면은 법인 영업부서로 가면은 제가 모았던 정말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자산을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지점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냐?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괜찮다. 나는 너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제가 사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가야겠구나. 넘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숨겨져 있던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놀라고 지점장님도 놀라고 우리 지점 식구들도 다 놀랐거든요. 터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고난의 시기가 알고 보니 어떤 깊은 바닷속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슬라이드요. 300억이라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이렇게 꼭 껴안고 붙들고 이것만 한번 터지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어떤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한번 터지면 난 올라갈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기약 없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꼴깍꼴깍 물을 먹으면서 극단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 시점부터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감히 이렇게 욕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거기가 바로 바닥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더라고요. 비록 단촐한 그런 생활의 시작이었지만 무트로 나와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지점이 나쁘고 본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게 녹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지점 좋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말을 때때로 하곤 합니다. 슬라이드요.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얘기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도 이렇게 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니체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슬라이드요. 이 또한 절대 지나가지 않으리라. 단지 반복될 뿐이다. 다 같이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때로는 침몰하는 배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늘 우리에게 기회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우리에게 재앙도 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일어서야 될 때 우리는 다른 상황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꼴깍꼴깍 물만 먹다가 정말 힘든 경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든 채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요.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련의 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힘껏 발돋움을 해서 심연을 뚫고 나아가는 그래서 바깥으로 일단 솟구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지금 혹은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닥을 찍었다면은 기다리는 것은 올라가는 것 뿐이겠죠. 사실 이 올라가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녀온 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이런 거를 막 예화로 해가지고 체력과 감사와 인내와 겸손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스피치를 계속 이끌어갈까 했는데 굳이 그걸 끼워 맞추지 않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를 또 불러주신다면은 그때는 주제를 안나푸르나 트레킹 그리고 크로스핏 뭐 다이어트 철인 3종 경기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와서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그죠? 지점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지점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슬라이드요. 너는 어떻게 내가 증권에서 15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것을 너는 3년 만에 다 겪어보냐. 넌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 무슨 홀 아니면 짝이겠다 라는 그런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망하지만 않으면 성공하겠구나. 그죠? 지금 망한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버텨서 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망한 건 아닐 테니 성공하겠구나. 이게 한심한 낙관주의 같아 보여도 여기는 끝까지 버텨서 나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어떤 제 의지가 반영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이 옆에서 응원과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좀 가짜는 강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버텀업 라이프 스토리 들어주실만 하셨나요? 네. 잠시나마 바닥을 딛고 힘차게 구르는 그 느낌, 그 행복한 기분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사실 이게 제가 여기 장소가 무슨 롯데호텔이나 조선호텔 같이 무슨 이렇게 원탁이 있는 줄 알고 뭐 테이블도 있고 물도 있고 막 건배제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건배제이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지 말고요. 그 화이팅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을 영어로 바텀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슬라이드요. 바닥 짚고 올라가자는 의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면은 바텀업 하면서 우리 화이팅을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괜찮겠죠? 해볼 수 있죠? 네, 핵심 인재니까요.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면은 바텀업입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바텀업. 네, 감사합니다.